자, 바깥에 날씨는 완전히 봄 날씨예요. 그렇죠? 봄 날씨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제 3, 4월 과정을 수업을 합니다. 자, 3, 4월 과정인데 이 3, 4월 과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학원에서 나눠준 유인물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을 이제 다 정확하게 다 마칠 건데, 오늘 이제 제도가 하나씩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부터 이제 문제가 나갈 거예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거기에 나눠준 시간 테이블, 그렇죠? 스케줄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몇 글자가 바뀔 거니까 그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책이 이제 1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쪽부터 시작을 해서 자, 옆에 묻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앞을 봅시다. 자, 아무 내용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의 시험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전체 그림을 보자는 것 뿐이에요.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는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으로서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크다랗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이걸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큰 테마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죠? 거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한 비율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을 합친 거예요. 요 조문이 몇 개냐면 여기에 조문이 118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시험에 나오는 법 조문이 118개의 조문인데 요 118개의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26문제, 27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재에 몇 쪽을 표시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의 상으로 보면 쭉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118쪽 하고 나오는 거예요. 118, 죄송해요.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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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쪽에 가면 서장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면 거기서 넘어가서 우리 교재 22쪽으로 갑니다. 22쪽. 자, 22쪽에 가보면 작은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전체에 배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법이 뭐냐, 법령이 뭐냐, 이걸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똑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가보면, 양갈로 1번에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하고 되어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일반법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가보면,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면, 양갈로 3번에 가보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호남법하고 되어 있고, 네 번째,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네 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거나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인데, 이 법 전체에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니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좌측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등록을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하고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가
나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의뢰인이 잘못 알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양갈로 2번에 가보면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금방 우리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이. 그럼 공인중개사법이 이 내용이 없으면 어디를 가봐야 되면 상법에 가봐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 없으면 상법에 가고 상법에 가서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민법.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이나 민법보다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법이라고 표현하면 특별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미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민법에 가보면 제일 뒤에 가보면 파트 자체가 뭐라고 나오냐면 민사특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민사특별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각각의 법들은 뭐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거예요? 민법보다 먼저 적용. 법의 논리에 관한 얘기지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갖고 묻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양갈로 3번에 가보니까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혼합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따라 적을 건 없어요. 그냥 우리 법이 있으면, 이런 법이 있으면 이 법이 성격이 공법적 성격이거나 아니면 이 사법적인 성격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즉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작용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국가 대신에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안에 가보면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이 있어요. 시험 과목 안에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면 민법이란 과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과목의 성격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 공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과가 얘기할 때는 아기자기한 면이 없습니다. 좀 딱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인과 개인은 이게 A, B,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비가 이게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법적인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법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야의 성격도 갖고 있고 야의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게 뭐냐면 자격 취소. 대표적인 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법적인 성격은 어떤 게 사법적인 성격이라고 하느냐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 이건 갑과 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느냐면 대한민국 영토 범위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의 실무의 전체적인 시험의 내용과 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들어왔을 때, 요 범위를 좁혀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들어왔을 때의 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성격하는 내용을 봤어요. 이건 직접적인 시험 문제랑은 관련이 없다. 그죠? 자, 직접적인 시험 문제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교재를 한 장을 넘기면 24쪽이에요. 24쪽. 자, 24쪽은 여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게 구체적 조문으로서 그래서 법의 몇 조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법의 몇 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법에다가 위임을 하면 시행령,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하면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1조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제1조입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구체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보기 전에 밑에 그림을 한번 살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 조금 멀리서 봐야 돼요. 그죠? 제가 멀리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 너무 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멀리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니까 첫째,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제일 위에 그림이 뭐예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갖다가 위로 올라가서 박스에 가보면 요게 밑에 있는 작은 박스부터 순서대로 연결하면 요게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조 목적.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당연하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라고 돼서,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라는 뜻이에요. 전문성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이란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중개업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용어의 정의를 배우면 중개란 단어도 있고 중개업이란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최종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느냐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 이 재정 목적은 제일 먼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높여야 되냐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높여야 돼.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최종적으로 뭐에 이바지하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요 단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고 여러분한테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첫째, 전문성.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세 번째, 국민 경제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25쪽 보겠습니다. 자, 25쪽에 보면 제2절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는 이 화요일 날 책장을 한 장 넘길 때마다 여기 있는 요 6가지 용어가 나오지 않는 페이지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가보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여러분한테 언급을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번, 3월 달에 처음 학원에 나오신 분. 자, 두 번째, 1월 달부터 학원을 나오신 분. 아니면 그 전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앞에서 보면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 조금만 아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세가 흐트러져요. 심각하게 흐트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스러워요. 내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아시는 분들은 자기 걸로 이 시간에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수업을 조금 진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탁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용어의 정의는 입문과정부터 들은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다는데 시험을 쳐보면 절대로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입문과정부터 들은 사람은 자기 걸로 정확하게 가져가고, 올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단어 자체에 구별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각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안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조금 불편한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1호에 갈게요. 자, 1호에 가니까 중개라고 돼 있어요. 일단 1호입니다. 중개. 자, 2호에 가니까 뭐가 되면 공인중개사예요. 자, 3호에 가니까 뭐가 되면 중개업이에요. 자, 4호에 가니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5호에 가니까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6호에 가니까 뭐냐면 중개보존. 자, 여긴 요 6가지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에다가
용어의 정의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순서로 가겠지만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자, 저는 수업 시간에 중개가 무엇이냐, 두 번째 중개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중개가 무엇이냐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교재 제일 밑에 내려갑니다. 자, 교재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새카만 네모 1번에 중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기억에 가보니까 중개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란 법정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정중개 대상물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는 법 제3조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문은 아까 1조가 용어의 정의였고, 1조가 재정 목적이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법 2조예요. 조금 이따가 배우는 게 법 제3조에 중개 대상물이 나와요. 자, 그래서 법정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뭐라고 하면 중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로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그림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그리는 그림은 요거를 그린단 말이에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개의 대상물은 총 개수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다 글로 못 적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개 대상물.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 지우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분필 홀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사기 어려운 마스크,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 오로지 여기 있는 요 내용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어. 자, 이 거래 당사자라는 건, 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요쪽에 한 사람이 매도를 하면 야가 매수가 되는 거고, 야가 이걸 빌려주면 반대가 있는 게 임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법조문에 있는 글자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 그림이 생각나면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야들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자,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그죠? 뭐가 나와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이라는 거예요. 득실 변경. 자, 여기 이 득실 변경이라는 것은 득은 얻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고 실은 없어지는 것이고 변경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요렇게 도와주는 걸 갖다가 뭐냐면 알선한다. 알선을 여기를 뭐냐면 도와주는 것, 이렇게 써요. 이게 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가서 여기에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게 이게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밖의 권리란 단어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야. 만약에 그 밖의 권리라는 단어가 없으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밖의 권리가 들어감으로써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야. 얼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데 가보면 이런 단어를 배워요. 지상권이란 단어, 지역권이란 단어, 전세권이란 단어, 유치권이란 단어, 질권이란 단어, 저당권이란 단어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데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 물건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요,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을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용익물권. 자, 여기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을 갖다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 이게 합쳐지면 물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수업 시간에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유치권이 뭐고 질권이 뭐고 여기에 있는 저당권이 뭐고를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 더 잘 알아.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은 여기 용익 물건인데 요거는 뭐에 들어가냐면 그 밖의 권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중개 대상 권리에 포함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질권이라는 친구는 오로지 누구하고만 노느냐면 동산하고만 놀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게 지금 뭐냐면 다 부동산에 관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질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제 옆으로 살짝만 한번 가보면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친구와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란 친구가 성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의 이 성립되는 과정이에요. 성립되는 이 과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생기거나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줄 일은 없다는 거. 이건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이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중개대상 권리에 어떻게 해요? 해당이 된다. 이런 거.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 이거 구별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단어를 하나만 더 살펴보면 환매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매권은 요 두 개 다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자, 그럼 다시 이제 요 위로 올라와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요.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이거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중에 가면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되면 개업, 공인, 중개사. 그래서 이게 이 알선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중개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알선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도와주는 사람은 여기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리인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 심부름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니까 야는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아들 둘이가 법률 행위가 일어나는 걸 도와주고 나중에 중개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독자적 행위면서 여기 있는 대리인이나 사자가 아니니까 야는 결국 나중에 가서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닌 무슨 행위가 되냐면 사실 행위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두 줄만 더 보면 중개에 관한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우리 교재 26쪽에 가보면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양갈로 2번에 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양갈로 1번에 중개행위의 성격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사실행. 자, 이 사실행위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법률행위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법률행위가 뭔지 사실행위가 뭔지는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매도와 매수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법률행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사실행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뭐냐면 독자적 행위. 자, 이 독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도나 매수인의 대리인도 아니고 사자 심부름꾼도 아닌 무슨 행위냐면 독자적 행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가 넘어가서 어디를 살짝 한번 가보면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교재가 31쪽을 가볼게요. 자, 31쪽에 가보면 중개 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하고 돼 있어. 자, 이따 이건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여기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일 것하고 돼 있어. 31쪽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일 것하고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득실 변경에 가해서 발생되는 권리일 것하고 돼 있고, 세 번째 중개인의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하고 돼 있어. 자, 거기서 한 장을 넘겨봐요. 자, 거기서 한 장을 넘기면, 자, 핵심 정리라고 나왔어. 자, 핵심 정리에 가보면 중개 대상 권리라고 돼 있어. 자, 거기에 가니까 박스에 가서 중개 대상인 권리와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가 있다.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요 얘기를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 글자가 몇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자, 중개 대상인 권리에 가보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걸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이 없으면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당연하게 소유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기 가면 용익 물건에 뭐가 보여요? 지상권, 제어권, 전세권. 우리 여기 칠판에서 앞에서 봤잖아요. 용익 물건.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담보물건에서 제일 밑에 저당권이 나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임대와 임차. 여기서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도 된다는 거. 자, 우측에 가보니까 동산질권이에요. 자, 동산질권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예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면 점유권이 있어요. 이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정이에요. 일신전속정은 한 사람한테만 갖고 있는 권리,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업권과 분묘기지권, 이건 당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보니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하고 돼 있고 중간에 있는 법정저당권은 빼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뭐냐? 한매권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과 한매권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린 여기에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요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개라고 한다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구체적 내용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게 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만 봐도 중개는 별게 아니다라는 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보면 중개에는 해당이 되는데 중개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중개업은 아니더라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개란 걸 여긴 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옆으로 가지 말고 원문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요 득실 변경하는 행위의 알선을 뭐라고 하냐면 중개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개를 누구는 하면은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를 하는 사람이 사무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사무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개를 할 때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개는 누가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되고 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따지지 않는 게 이게 뭐라고요? 중개.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단어는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용어가 나오면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여기는요 중개와 중개업이 비교가 되었을 때 헷갈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재의 33쪽입니다. 33쪽. 자, 33쪽. 32쪽을 살짝 넘어온 거예요. 33쪽으로 왔어요. 자, 33쪽에 가니까 작은 새카만 네모 3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중개업이.
자, 양갈로 1번을 봅니다. 중개업의 정의입니다.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개업의 정의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요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여기 뭐냐면 여기에 중개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반대 해석을 해보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업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이 구별의 시기이에요. 구별의 시기. 왜 구별을 해야 되냐고. 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개업은 오직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 아닌 자가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 뭐가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개인에 해당이 돼서 누구나 아무나가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 중개업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 되려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교수님 집 하나 좀 구해주세요. 교수님 울산에 오래 살고 좀 아시니까 집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자, 의뢰가 있어야만 사주거나 팔아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뢰가 없으면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랬어.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랬는데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한데 그친 경우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으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좌측으로 와서 중개업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럼 요 중개는 뭐냐면 앞에서 배운 이 중개가 여기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하는 행위여 알선을 뭘로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업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업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자, 요 세 개가 해당이 되어야만 요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가 아니면 이게 업이 아닌 거예요. 업이 아니면 뭐가 아니냐면 중개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인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정인이에요. 계속적 반복적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연한 기회예요. 우연한 기회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자, 영리 목적의 반대는 뭐냐면 이게 비영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큰 그림을 잘 한번 보면 요 쪽에 있는 흰 글씨만 나오면 여기 흰 글씨만 나오면 야는 당연하게 이게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흰 글씨만 나오면 중개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빨간 글씨가 한 개라도 나오면 이거는 중개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흰 글씨만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 할 수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업, 공인, 중개사는 아니세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여기 흰 글씨에 되는 거를 해당을 되면 뭘로 처벌받아요? 무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는 행동 중에 여기에 빨간 글씨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해도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개념의 차이를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에 대비되는 것은 약속하거나 요구한데 그친 경우는 돈 안 받고 바꾸니까 쉬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특정인의 관계는 이건 시험 문제에서 묻지를 않습니다. 왜?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그냥 이론상 불특정 다수인에 대비되는 것이 특정이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계속적 반복적에 대비되는 건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계속 여러 번 하면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 어쩌다가 한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드린 말씀이 있다. 그죠? 두 번 하면 여기에 계속적 반복적에 들어가요. 그런 거 저한테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계속적 반복적이고 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몇 번만 갖고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연한 기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영리 목적의 반대는 비영리.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중개업을 다시 볼게요. 자, 중개업은 세 가지 요건. 중개업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어가 세 개가 떠올라야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을 해요.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대비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알 수가 있는 내용에서,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자, 우리가 첫째 줄을 봤어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글자부터 봅니다. 의뢰는 반드시 쌍방 당사자부터 의뢰일 필요는 없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도 무방하다. 자, 이건 뭐냐면, 매도가 팔아만 달라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고, 매수만 와서 사달라 그래도만 관계가 없고, 의뢰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 매도만 해도 되고 매수만 해도 되고 임대만 해도 되고 임차만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무방하며 업으로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중개를 하면서 뭘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는데 보수를 받는 걸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이거 돈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말한다. 따라서 자, 우연한 기회 일회 중개 행위를 하고 이후 중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중개 행위는 성립하지만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뭐예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 우연한 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 중개업은 아니지만 뭐에는 해당이 된다? 중개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중개 행위가 없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 여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행위에 관한 전단지 살포와 같은 광고 행위를 하였다면 중개행위가 없었더라도 중개행위를 계속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밑줄 끄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느 업무를 중개업으로 볼 것인지는 중개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향후 중개행위에 관한 계속성의
계속성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자, 그 밑에 내려가서 판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업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2조 1호에서 말하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자, 업으로 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중개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 뭐가 나와요? 사회통념. 사회통념. 자, 거기에 사회통념 밑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일례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뭐라고요? 없다. 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알면 이게 따로 집에 가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에 해당이 돼요? 어쩌다 뭐라고요? 우연한 기회.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요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용어만 갖고 얘기해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와 득실 병행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근데 이게 그 밖의 권리에는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하나하나 시험지물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 해도 돼요. 돈 받고 안 받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무소가 있고 없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개업, 여기는 요 업자가 오는 순간에 요 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하는 요 업이에요. 자, 이게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이 중개업이기 때문에 이 중개업은 오로지 누구만 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해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어떤 처벌을 받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쉬운 말로 징역 가느냐 안 가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갖고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갖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쩌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눠준 유인물 한번 봐요. 자, 오늘 유인물. 자, 오늘 유인물 2번 문제. 2번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볼 거예요. 자, 2번 바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가장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 동그라미 5번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자,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한 자도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니까 중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영업성이 어떻게 해요? 존재를. 자, 요거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업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적, 반복적. 여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연한 기회. 그럼 여기에 이게 틀린 거니까 4번은 확실하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답 4번 쓰면 이건 빨리 가방 들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성이 인정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돈 안 받으면 약속하거나 요구한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3번도 답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면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유명한 판례예요. 이 유명한 판례인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아직 요 얘기가 판례로서 여기 안 들어와서 그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살짝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집이 이제 4억짜리 집이에요. 자, 이게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님이세요. 자, 여긴 요 사람이 이 집을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이 집을 사러 온 요 사람한테 돈이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돈 얼마 있어요? 물으면 싫어한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니 나를 뭘로 보러 그래? 이 소장님이 뭐 서현맨인 줄 알나? 옆집에 갈래? 옆집에 가본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소장님 나 돈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럼 5천만 원 너무 많아. 그럼 1억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1억밖에 없으면 돈이 얼마가 더 있어야 돼? 3억. 그럼 3억 어디 가서 가져와야 돼? 은행 가서 빌려와야 돼. 아니 대출해준다고 치고 여러 가지는 빼고 그럼 은행에 가서 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돈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라고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사람을 데리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는 건 누구나 아무나 해도 돼요. 뭐냐면 그건 뭐라요? 중개. 자,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들었으면 이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금전 소비대, 돈 빌리는 거잖아. 그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이게 유명한 판례예요. 이번은 맨날 시험 주변에 나오는 판례예요. 자,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어떻게 해요?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가보는 거예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면 여러분들이나 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도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자, 아닌 자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이런데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엄청나게 해박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답 잘해주는 것까지는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컨설팅. 이거는 계속 해줘도 괜찮아. 돈 받아도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쌤이 컨설팅을 잘해주신대.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그냥 하는 얘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저기 가면 무슨 파크가 있어. 이거 사, 이거 값 오를 거야. 샀어. 사라고만 했어. 근데 이게 값이 너무 올라갔고 야가 고맙다고 돈을 1,000만 원 준 거야. 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럼 야, 난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네가 직접 가서 조금 도와줘. 이걸 여러 번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이건 뭐냐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걸 매도 매수를 도와주고 이거 하는 건 나중에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그게 비록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에 뭐라고요? 해당한다. 이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판례예요. 자, 그럼 1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뭐요? 받는다. 1번과 2번은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자, 그럼 5번이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 5번. 자, 아까 동그라미 5번. 답은 1번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5번인데, 자, 중개는 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받아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답은 몇 번이라고? 1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중개업은 시험 문제 이런 형태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라.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해. 자, 요쪽에 요 흰 글씨, 요거는 뭐라고요? 중개업이요. 자, 요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돼. 그러면 이게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 있는 요 흰 글씨만 나오면 중개업, 여기 있는 빨간 글씨가 한 개라도 나오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